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시작하고요. 공지사항은 돌아오는 일요일날 부각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부를 할 때요, 그 두 번째 보실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실 때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너무 이렇게 달라붙지 마시고 좀 떨어뜨려서 편한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들으실 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복습하시고요. 반복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공부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부 잘 하시는 분, 또 잘 안 되시는 분 이렇게 나중에 되는데 그 시점이 갈리는 시점이 두 번째 강의 들으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들으실 때 잘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좀 좋아지고요. 나중에 여름이 돼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갭이, 그 차이가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3, 4월 달 두 번째 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교재 4페이지 보시면 권리변동 일반에서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서 법률관계, 구별개념에서 인간관계, 호의관계가 나오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활관계가 둘로 나뉜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 이렇게 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이라는 건 뭐 도덕, 신분, 뭐 종교 이런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고요. 오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검찰에.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를 침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는 뭐예요? 친분이 깊은, 뭐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지인이신데 그거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왔죠? 대통령령이라는 법률관계에 끌어들여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아무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법률관계,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인간관계인데요. 특징은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권리도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용어 의무란 게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건 뭐가 있냐면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안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얘기고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많은 예가 있는데 인간관계에 특수한 예가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가 있어요. 이 호의관계도 뭐의 일종이죠? 인간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월급 받으면 다 누가 가져가죠? 와이프가 다 뺏어가죠. 그죠? 심지어 자기가 번 돈인데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뭐죠? 용돈 받았어야죠. 그죠? 가장 최근에 문제가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돈을 안 줘, 예편내가. 그래가지고, 괜히 그 돈 솔직히 지갑에 그래도 한 3, 4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비굴하게 3만 원만 줘. 막 이렇게, 막 이런, 2만 원만 가져도 돼. 막 이렇게 막 비굴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남편이 버는 돈을 부인이 다 가져가는 거. 요게 법률관계겠어요? 인간관계겠어요? 인간관계가요? 그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이거는요, 법률 관계와 인간 관계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인간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갑자기 뭐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뭐죠? 뭐 돈도 다 계좌 비밀번호 다 바꿔버리고 그죠? 지가 월급 하나도 안 줘요. 그러면 이 와이프나 가족은 이 남편에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판사가 판단해 예를 들어서 월급 500만 원을 가져갔는데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부양의 의무에 해당 금액이 만약에 300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또 300만 원은 뭐예요? 반드시 줘야죠. 그죠? 안 주면 국가가 그것을 뭐 하게 돼요? 강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부양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죠? 법률 관계이고요.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죠?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되죠?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호의관계. 말뜻은 뭐죠? 좋은 의사로 좋은 뜻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뭐 태워다 주는 거, 뭐 예를 들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게 되는데 방해 같아서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게 뭐죠? 호의관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것도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요,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도 인간관계도 아닌 법률관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호의관계예요. 인간관계입니다. 따라서 뭐 꼭 태워다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기면 오늘은 나 애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오늘 버스 타고 가세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을 태우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분이 다쳤어요. 그러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뭐예요? 전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호의관계고 그분이 다친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은 뭐예요? 법률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맨에 호의 동승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법률관계예요. 호의란 말이 있더라도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관계. 왜냐하면 다친 분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을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호의관계고 그분이 다쳐서 치료해 주는 것은 뭐예요? 법률관계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모든 치료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호의로 동승한 경우에는 깎아줘요. 이걸 우리가 호의 동승감액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의라는 말이 있더라도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죠? 법률관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깎느냐? 교재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당연히 깎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타게 됐는지 행적 조사를 하고요. 또 만약에 안전벨트를 많이 안 매가지고 손해가 더 커졌다면 그때는 뭐죠? 그 부분도 뭐죠? 감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람 피실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 피다가 동승분이 뭐죠? 다치시면 보험회사는 요 감액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왜 타게 됐는지 뭘 하게 돼요? 행적 조사를 해요. 무슨 뿅 간다 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해장국집에서 뼈다귀 한 조금 먹다가 바람이나 한번 쐴까하다 동학사 방면으로 밟다가 자빠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뭐죠? 이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그 시험은 상관이 없는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는 간통죄가 이제 범죄니까 만약에 남편이 불륜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죠?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요. 112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외간 여자하고 불륜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좀 잡아주시죠. 그러면 경찰관이 3분 내에 도착합니다. 빠르면 1분 이내 총알 같이 와요.
왜냐하면 생활의 활력이거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경찰관이야. 맨날 술 처먹고 와서 깽판 치고 막 이런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불륜 현장을 덮치는데 잡아달라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그러니까 막 경찰관들이 막 서로 연락 달래도 막 세례를 내고 그냥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신고를 못 해, 이제는. 왜요? 신고해도 안 와요. 왜냐면 더 이상 그게 뭐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니까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륜 현장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경찰을 부르면 경찰 오면은 경찰 와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신고가 안 되니까 문 따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요건 안 되고 요게 이제 대부분이 요새.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호의로 사고하다가 차가 전복이 되면 이제 누가 조사해줘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혼하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함을 피우시더라도 절대로 뭐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정리할게요.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나 호의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이행하더구만 안 하더구만 상관이 없다. 다만 호의로 동승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죠? 법률관계로 전환됐고요. 다만 깎을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권리의 변동이 나옵니다. 의의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요. 넘겨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해가지고 모습에서 권리의 발생에서 나오죠. 얘들은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일단 원시취득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가졌다는 얘기고, 2번 승계취득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로에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 기억나시죠? 그죠?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특정된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발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롭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발생이고요.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게 뭐죠? 상대적 발생. 이런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뭐요? 원시취득인데, 또 가만 보면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뭐가 돼요? 절대적 발생인 거죠.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뭐예요? 승계취득인데 을의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그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 이 승계취득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 다시 둘로 나누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어떤 차이점이죠?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소멸이 되지 않으면 뭐죠? 설정적 승계.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뭐예요? 승계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니까 이게 뭐죠? 이전적 승계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의뢰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이긴 한데 의뢰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주로 구별하거든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은 뭐예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제 소유권이 안 없어지니까.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임차권을 뭐 했다고요?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제 소유권은 안 없어지니까요.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주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게 뭐죠?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 보시면 권리의 변경이 나오죠. 1번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다.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 없어지고 을의 소유권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이전적 승계인데 가만 보면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소유권의 주체가 뭐로요? 을로 바뀌었으니까 이 이전적 승계나 주체 변경이나 어떻게 같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내용의 변경해가지고 질적 변경, 우측의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언뜻 떠오는 것이 뭐냐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텐데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얘가 좀 어려운데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하면 저의 권리는 뭐가 됩니까? 소유권이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에서 소유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뀐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다.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과 같은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다. 얘는 하나만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죠. 다만 을에게 전세권을 주게 되면 더 이상 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일이량이 뭐하고 있는 거죠? 줄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이다. 권리 자체는 그대로 그 권리인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것이 뭐죠?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 작용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가 되죠? 힘역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작용의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 을 앞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이 말소되기 전에도 저당권, 말소된 후에도 뭐요? 저당권. 권리 자체는 그대로 뭐요? 저당권인 거죠. 그죠? 근데 또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없어도 뭐요?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되니까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다. 강력한 저당권이 된다. 그래서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 한 후에도 뭐예요? 주택임차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겁니다. 주택임차권자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 이게 여전히 뭐예요? 주택임차권 채권인 거죠. 양도 변함이 없죠. 그죠? 목적 부주택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그렇고 한 후에도 그렇고 양도 뭐죠? 변함이 없죠. 다만 대항력 뭐가 생겼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게 은근히 좀 중요하고요. 가끔 시험에 내는 부분인데 끝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해되시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 소멸. 자 보세요. 자 갑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겠죠.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더 이상 A 건물의 소유권은 없는 거니까 무슨 소멸이 되는 거죠? 절대적 소멸이겠죠.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유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근데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뭐가 돼요? 없어졌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서설이 나오고 있죠. 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예를 들게 되는데요. 이런 예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 가지고요. 을에게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러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준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민법의 전부입니다. 민법에. 솔직히 민법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실제로 민법이라는 것은 한 번 거래가 끝나게 되면 민법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건데 뭘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를 공부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불어는 일요일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민법 총칙 끝나면 맨 뭐만 하냐면 의사표시 요것만 하다가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다음 민법 총칙 끝나면 이제 뭐가 들어가죠? 물권법이 들어가는데 물권법에서 뭐 하냐면은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런 거 공부하면 뭐가 끝나냐면은 물권법이 끝나요. 계약법 가서 뭐예요? 계약법 가서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요거 하면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법은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게 되면 민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는 거고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그건 거래의 일부만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법을 내가 반을 봤다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고요. 그 상태에서 모의고사 봐봐야 25점, 30점 이렇게 봐야 돼요. 빵점이죠. 왜요? 오지선다니까 그냥 찍어도 몇 분의 몇은요? 20점은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25점만 해서 빵점이에요. 난 3점 했는데 그거나 똑같이 빵점이지 뭐,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반을 공부한 거는 반을 공부한 게 아니라 아직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칙이 두껍긴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요? 다 나가셔야 돼. 다. 그죠? 다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D라고 해서 아프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메비우스 꽃, 띠처럼 계속 순환 반복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개었던 내용이 또 오늘도 나온단 말이죠.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절대로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게 되면 중간 연결고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스토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 저번 주에 했던 저번 주는 아니었구나. 저번 주에 했던 계약법이 오늘은 뭐가 되세요? 연결돼 있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강의를 한번 빼먹으면은 뭐가 빠져 있어요? 연결고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전체 강의가 다 아웃됩니다. 가끔 이런 분이 생깁니다. 저는요, 열심히 해도 왜 안 되죠? 제가 알아, 이유는. 결석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2번 결석했단 말이죠. 그 2번 결석이 본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다 뭐가요? 연결고리가 뭐죠?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죠? 안 된다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하다 보면 물론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된다면 뭐하러 지금 공부해요? 8월 달에 공부하지. 시험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잖아요. 한 번만에 다 이해된다면 8월 달에 2달만 딱 하고 봐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미 3월 달인데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한 번만에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어떻게 해요? 접근하시는 거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너무 그것을 막 극복하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면요, 절대로 해결 안 되고요. 특히 이번 달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죠? 2번째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먼저 들으신 분과의 차이점을 인정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쭉 따라가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들을 거 안 될 거니까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뭐죠? 2번, 3번 반복해야 되고요. 시작하는 단계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석하지 마시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바본가 봐 이렇게 막 자학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는 어려운 거고요. 너무 모르는 거에 너무 어떻게 해요? 집착하지 마시고 한 번만에 다 끝낼 수 있다면 그분은 뭐죠? 학원 간두시고 8월 달에 오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청약과 승낙 계약이 나오는데 이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구성 분자가 있네요. 이게 뭐죠? 법률 사실인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 거고, 우리 앞으로 이거 다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법률 사실이니, 법률 요건이니, 법률 효과니, 어떻게 해요? 다 공부하고, 여기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 뭐예요? 민법 한 번이 끝난다는 의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 건물이 목적물이에요. 그죠? 목적물은. 그렇지만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목적과 목적물을 동일시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 건물을 파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의 목적은 건물입니다. 라고 말할 또라이는 없잖아요. 이 건물 왜 파세요? 목적이 얘인데요? 왜 이런단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 결국 목적이 뭘 말하냐면 법률 효과가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왜냐하면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대학 가는 바람에 돈이 궁해서 팝니다. 이게 목적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 맞지만 갑의 목적은 건물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뭘 받는 게 목적이에요? 대금,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거죠. 따라서 목적과 목적물은 뭐예요? 같은 말이 아니고 뭐가 같은 말이에요? 목적과 법률 효과가 같은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8페이지 오시면은 법률 요건의 종류 여기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민법 전체 근해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뭐죠? 법률 요건이란다. 3번에서 뭐가 나오죠? 법률 사실이 나오는데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이 법률 사실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기초니까 봐야 되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페이지에 이제 뭐가 되어 있죠?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한번 보자고요. 요 법률 요건을 구별하고 있는 법률 사실들을요.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뭐로 나뉘죠? 사건으로 나누고 있죠. 그죠? 이 나누는 이유, 나누는 기준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재 잠깐 보시면 사건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간의 경과예요. 시간의 경과.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연현상이거든요. 이게 보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의 경과가 뭐가 있겠어요? 취득시효.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시간의 경과죠. 뭐죠? 사건. 그죠? 소멸시효.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 존속기간의 만료.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기간이 끝났어요. 이것도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뭐예요? 사건. 여기서 가장 바보 같은 분이 뭐냐면 취득시효,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사건 이게 아니라고요. 크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의 경과가 뭐예요? 사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시간의 경과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취득시효니 소멸시효니 이런 구체적인 예들은 요래서 뭐예요? 사건이구나 라고 뭐예요? 깨우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자연현상이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사람의 정신적인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사가 사건임을 알게 되는데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뭐죠? 자연현상으로서 사건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건 사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뭐가 돼 있어요? 개입돼 있으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용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 사람의 생사가 사건인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죠? 누가 차를 찔러 죽이는 건 뭐가 아닙니까? 사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손해배상하고 또 마구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 다시 말하면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긴 이득을 통틀어서 뭐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사건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태입니다. 용태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둘로 나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외부적 용태. 그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곳은 뭐예요?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부적 용태인데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쓰죠. 우리가 쓰는 말은 뭐죠?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행위의 법적 정의가 나온 거죠. 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뭐예요? 행위. 그 다음 내부적 용태 우리가 뭐죠?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재 잠깐 보시면 내부적 용태 가지고 관념적 용태, 뭐 의사적 용태가 나오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의식을 우리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한다. 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선의 악이죠. 선의가 무슨 말이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따라서 만약에 선의 제3자를 착한 제3자 그러면 안 돼. 그죠? 악의 제3자는 뭐예요? 못된 제3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 제3자는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그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끝이고.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죠. 그죠? 나뉩니다. 그죠? 행위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일단 위법행위부터 보는데요. 위법행위라는 말은 법에 위반됐다. 법에 반하는 외부적 용태 행위를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도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위법행위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뭘 말하고요? 법적 구속이잖아요. 채무도 뭐예요? 의무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뭐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법행위가 있죠. 불법행위도 뭐예요? 위법행위인데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뭐죠?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 법적으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다른 이유로는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굉장히 뭐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논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위법행위는 뭐죠? 두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유로는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거 가지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셔야지 개별적으로 외우시게 되면 또 함정에 넘어가게 되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민법의 기초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큰일 난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민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죠? 이게 이해 안 되면 나중 가서 어떻게 무작정 외우고
공부가 이제 3년짜리가 되는 거죠. 일단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법률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 효과는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말하고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뭐가 없어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 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거기에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예요? 준법률행위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참 더럽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식사 한 끼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고 있죠? 밥 먹기를. 참 이쁘시네요. 이거 의사표시?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제가 뭘 먹기를 원합니까? 커피 먹기를.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죠? 결혼하기를. 그럼 이런 얘기죠. 밥 한 끼 하실래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밥 먹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결혼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기를 원하면 밥을 먹고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느냐. 요즘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형성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의사의 통지를 준법률행위. 이건 외울 겁니다. 각종 체고와 거절이 뭐죠? 준법률행위다. 체고란 말이 뭐죠? 독촉, 촉구 이런 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가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가 되고요. 교재 잠깐 보시면은 관념의 통지해가지고 승인, 표시, 통지, 보고 나와 있는데 승인은 의사표시예요. 그죠? 또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함부로 이렇게 단순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관념의 통지 그거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 승낙 승인은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그럼 관념의 통지로서 뭘 기억하시냐? 두 가지만 기억할까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죠? 관념의 통지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자분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관념의 통지니까 표시 이렇게 외우고자가 노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관념의 통지다. 채무 승인이 관점의 통지예요. 채무 승인이. 그죠? 승낙 승인은 원래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 왜 그럴까요? 이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의무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뭘 말해요? 법적 구속을 말하죠. 따라서 채무도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채무는 이행하겠다 말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논리 따라오시나요? 자, 채무는 뭐라고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행하겠다 말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채무 승인은 뭘까요? 이행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동창회를 나갔어요. 오래간만에. 했더니 제 친구는 저한테 300만 원 갚으래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야 인마 내가 너한테 언제 300만 원 빌렸어 그랬더니 제가 2년 전에 300만 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그놈하고 대판 싸우고 집에 와가지고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전화한 거죠. 미안하다. 내가 2년 전에 300만 원 빌린 게 맞구나.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따라서 채무 승인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을 통지하는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승인 승낙은 뭐라고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다만 채무 승인만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다. 왜냐하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뭘 말해요? 법적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채무를 승인하겠다는 말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입니다. 이 사실행위는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가 싹 뭐로 들어가냐면 사실행위로 들어가고요. 인간의 행위의 대부분은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입니다. 99%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았습니다. 행위죠? 적법하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서 뭐가 되죠? 사실행위죠. 여러분 수업 듣고 계시죠? 이것도 뭐예요? 행위입니다. 근데 수업 듣는 행위 속에 뭐가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그 중에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공구를 친다, 영화를 본다, 망치질 한다, 머리를 쓰다놓는다, 콧밥을 판다, 다 뭐가 돼요? 사실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13페이지 법률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